아, 네, 예, 녹화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한테도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아, 예, 제가 발표하면서 녹화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예. 아, 네, 그러면은 오늘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서 그 현성님께 많은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게 제가 이번 주에 너무 시간이 없어서 그 현성님께 이전에 이 발표를 하신 경험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발표 자료를 좀 요청을 드렸고 흔쾌히 제공해 주셔가지고 현성님 자료를 가지고 아주 약간의 수정만 해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주에 현성님께서 그 VAP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이번 논문도 이제 비슷한 어, 어떤 관심사에서 출발하는 논문입니다. 결국 그 축구 경기 중 벌어지는 많은 그 액션들에 대해서 그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 이제 더해서 축구 경기 중 발생하는 어떤 특정 상황에 대해서 이 상황이 얼마나 유리한 상황인지 혹은 불리한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정량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논문 제목은 Framework for the Fine-Grained Evaluation of the Instantaneous Expected Value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특정 상황에서 이 공을 소유하고 있는 팀이 얼마만큼의 가치를 갖고 있는가, 즉 득점할 확률을 갖고 있는가 이것을 이제 시스템적으로 이제 분석하는 논문입니다. 이 저자는 다들 이제 잘 아실 것 같은 이제 하베르 페르난데스랑 이제 루크 본, 그다음 다니엘 체르보네 이렇게 이제 세 분인데 하베르 페르난데스 같은 경우는 다들 잘 아시는 바르셀로나라는 팀에서 이제 어, 일하고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시고 현재는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트래킹은 안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걸로 이제 유명하신 분이었죠. 그리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다른 논문들, 뭐 사커맵이라던가 와이드 오픈 스페이스나 또 그렇죠. 예, 그런 논문들이 다 이제 이분의 논문인데 어, 이 논문에서도 굉장히 재밌는 걸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 연구랑 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먼저 VAP를 이제 지난주에 현정님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여기서는 이벤트 단위로 이벤트의 가치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벤트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벤트가 이제 발생하기 전과 발생하기 후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득점이 연결될 확률이 얼마큼 되는지를 이제 계산을 해서 득점 확률을 더 높이는 액션을 취했다면 이제 그 올라간 확률만큼 그 액션의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즉 VAP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 이벤트 스트림 데이터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논문에서는 이제 이벤트 데이터뿐만 아니라 트래킹 데이터까지 사용해서 경기장에 있는 모든 선수들의 위치 혹은 뭐 이동 정보를 고려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얼마나 좋은 상황인지 이것을 정량하겠다는 것이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특정 액션이 상황을 더 좋게 만들었는지 혹은 나쁘게 만들었는지를 좀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분석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첫 번째 컨트리뷰션이 있고 또 그 지금 현재 상황이 얼마나 좋은지를 정량화하기 위해서 좀 다양한 상황들을 고려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만약에 득점을 할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하고 싶다면 여기서 내가 패스를 통해서 이제 득점을 할 수 있는지 혹은 슛을 통해 득점을 할 수 있는지 혹은 드리블 통해서 이제 득점을 연결할 수 있는지를 모두 다 디컴퍼즈해서 이제 각각의 컴포넌트에 대한 그 기억 값을 모두 산출한 다음에 그 값들을 전부 다 합산해서 현재 상황에서 이제 궁극적으로 득점에 도달할 수 있는 확률을 이제 계산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프레임워크를 구성하게 되면 물론 계산된 그 값도 좀 더 정확해지겠지만 더 좋은 점은 현재 상황이 왜 좋은지를 좀 더 해석하기 쉬워진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즉 여기서 패스를 했을 때 득점 확률을 더 높일 수 있는지 슛을 했을 때 높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어, 구분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모델의 인터프리터빌리티가 훨씬 더 좋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컴포넌트들을 학습 기반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딥러닝 아키텍처를 제안을 했고 또 학습 데이터의 전처리 방법들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만들어진 프레임워크를 활용해서 기존에 없었던 축구 도메인에서의 어플리케이션들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포제션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단어를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하면 이제 점유, 소유를 의미하는 거겠죠. 즉 우리가 축구 경기 중에 이제 공을 갖고 있는 상황을 이제 포지션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포지션은 어떤 특정 팀이 공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 셋 중에 하나의 이제 absorbing state라고 되어 있는데 셋 중에 하나의 absorbing state로 끝나기 전까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시작하는 그 시점은 뭐 킥오프라던가 혹은 골이 들어가서 다시 어 가운데로 들어와서 이제 공이 이제 출발하는 그 시점이 이제 포지션이 시작이 되고 그 시점은 두 팀 중에 한 팀이 골을 넣거나 혹은 이제 전반 혹은 후반이 이제 종료되는 그 시점을 끝 시점으로 정합니다. 이렇게 이제 포지션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고 즉 포지션은 결국 이 전반이나 후반이 종료되는 시점이 아니라면 골이 들어갔을 때만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제 포지션의 이제 결과 즉 아웃컴은 득점에 들어갔거나 들어가지 않았거나 혹은 두 팀 다 이제 득점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이 포지션이 한 20분 이상 지속이 됐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20분이 지나고 나서 득점을 했다라고 했을 때 20분 동안 발생했던 모든 상황이 이 득점에 기여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때 이제 현재 상황으로부터 15초 안에 득점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현재 그 상황으로부터 이제 득점이 발생했다 이렇게 간주를 합니다. 이 15초라는 건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이긴 한데 논문에서는 보통 이 공격을 진행하는 그 시퀀스가 평균적으로 15초 정도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도메인 날리지를 가지고 정해진 기준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15초 이후에 득점하게 되면 이제 그 상황에 대해 아웃컴은 0이 되고 따라서 이제 전반이나 후반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이제 앱조빙 스테이트가 에 도달하게 되면 이제 그때도 아웃컴이 이제 0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그 포지션을 정의할 수 있고 어, 각각의 시점에 대해서 이제 득점 확률이 어떻게 될지를 이제 학습 기반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 expected position value 즉 EPV라고 하는 거는 현재 상황으로부터 이제 득점이 발생할 확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TT 그러니까 이 T 시점의 스냅샷 즉 스냅샷이라고 하는 건 경기의 한 시점에 이제 상황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즉 상황이라는 건 그 시점의 선수들의 위치라던가 공의 위치, 뭐 소유 정보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할 텐데 그 상황으로부터 이제 득점이 발생할 확률을 그 시점에 EPV로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골, 즉 G라고 표현된 이 아웃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셋 중에 하나로 이제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EPV를 학습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상황을 좀 쪼개는데요. 즉, 이 T 시점의 스냅샷으로부터 득점이 발생할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득점이 할 수 있는 모든 다양한 그 경로들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시점에서 득점이 발생할 수 있는 루트는 세 가지가 되는데 첫 번째는 그 시점에 바로 슈팅을 통해서 득점을 만드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그 시점에 이제 패스를 통해서 득점을 만드는 경우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시점에 공을 몰고 가서 이제 결과적으로 득점을 만드는 이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 제 커서가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보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 TT가 이제 T 시점의 스냅샷인데 이 시점에 액션 A, 이 스몰 A를 함으로써 그 얻어지는 그 예측되는 그 득점의 확률을 이제 우리가 그 세 가지 시나리오를 나누어서 계산을 하게 되고 그 세 가지 시나리오란 이 액션이 이제 패스이거나 공을 몰고 가는 볼 드라이브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드리블이거나 아니면 이 슛,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식을 전개하고 나면 이렇게 세 가지 항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시점에 이제 패스를 하는 거죠. 이 로우라고 하는 이 심볼이 그릭 레터가 이제 의미하는 게 패스라는 액션을 취했다라는 겁니다. 패스라는 액션을 취했을 확률 곱하기 이 시점에 패스라는 액션을 취했을 때 그 패스의 도달 위치가 이제 이 L, 이 소문자 L, 그러니까 로케이션을 뜻하는 건데요. 이 위치가 될 확률 즉 이걸 이제 패스 셀렉션 프로버빌리티라고 합니다.
즉 이 상황에 패스를 했는데 어디로 패스할 확률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경기장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확률 곱하기 그 시점에 그 위치로 패스를 했을 때 이제 득점이 발생할 확률, 이 세 가지를 곱해서 패스를 통해서 현재 상황으로부터 이제 득점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확률을 이제 계산을 합니다. 패스는 조금 복잡한 반면에 나머지 두 개는 좀 수월한데요. 왜냐하면 이제 볼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그냥 공을 몰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현재 속도로부터 이제 현재 속도를 감안해서 이제 그다음 위치가 정해진다는 가정이기 때문에 뭐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조건에 고려하지 않고 그냥 현재 상황에서 이 얘가 아마 델타죠. 예, 이 델타라고 하는 게 이제 공을 몰고 가는 액션을 말하는데 공을 몰고 가는 액션을 할 확률 곱하기 이걸 통해서 득점을 얻어낼 이제 확률입니다. 마지막으로 슛은 얘가 아마 D 감마였던 것 같은데 예, 이 심볼이 의미하는 건 이제 슈팅을 했다는 것이고 이 상황에서 슈팅을 할 확률 곱하기 슈팅을 통해서 이제 득점을 얻어낼 확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항을 통해서 현재 시점으로부터 득점을 얻어낼 수 있는 확률 즉 이 포지션 밸류를 이제 계산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 패스를 이 L 위치로 했을 때 이제 득점이 발생할 확률을 좀 더 쪼개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다음과 같이 쪼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패스를 거기다 했을 때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패스를 성공할 수 있는 확률, 특정 위치로 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이제 또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그 위치로 패스를 했을 때 이제 성공했을 확률 곱하기 성공을 했을 때 이제 득점으로 연결될 확률 그리고 두 번째는 실패했을 때 여기서 이 O라고 하는 거는 O 로우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그 패스를 했을 때 이제 실패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변수가 0이 된다는 것은 실패한 상황이고 그럼 실패할 확률 곱하기 실패했을 때 이제 골로 연결될 확률 이걸 곱해서 전체적으로 그 위치에 패스를 했을 때 이제 골로 연결될 확률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EPB를 계산하는 이 전체 과정을 보면 이 패스를 성공할 수 있는 확률, 그다음에 패스를 어디로 할지에 대한 확률, 그다음에 뭐 패스를 할지 이 공을 몰고 갈지 슛을 할지에 대한 확률 이 세 가지 확률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고 또 이제 패스가 성공했을 때 혹은 실패했을 때 이제 골로 연결될 그 확률, 그다음에 이제 공을 몰고 갔을 때 이제 혹은 슛을 했을 때 이제 골을 얻어낼 확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이제 얻어내야 되고 그것을 뒤에 이제 소개되는 이제 인공신경망을 통해서 데이터 기반으로 학습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과정, 즉 패스를 통해서 득점을 얻어낼 수 있는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더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요 왼쪽 위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어, 이 특정 위치로 패스를 했을 때 이제 예상되는 그 가치를 이제 표현하는 꼴로 이제 연결될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편한데 예. 그래서 이게 진할수록 그쪽으로 패스가 성공했을 때 득점으로 연결될 확률이 높은 걸 의미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그쪽으로 패스를 했을 때 이제 실패할 확률 실패했을 때 이제 가치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의미는 우리가 경기장의 각 위치에 대해서 이 가치를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걸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래에 있는 맵들은 이 위치로 패스를 했을 때 패스를 성공할 확률. 그 왼쪽 아래가 이제 그 위치로 현재 패스를 했을 때 패스가 성공할 확률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패스가 실패할 확률입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두 그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반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각각의 셀에 대해서 0부터 1 사이의 어떤 확률값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성공할 확률은 당연히 1 실패할 확률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맵을 이제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각 위치에 대해서 계산된 그 확률 값들을 가지고 어, 이 계산 과정을 통해서 요걸 얻어낼 수가 있고 요것이 의미하는 것은 특정 위치로 이제 패스를 했을 때 예상되는 그 가치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그 특정 위치로 패스할 확률, 즉 패스 셀렉션 확률에 대해서 학습한 것을 이제 곱해줌으로써 우리가 이제 패스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EPB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모든 그 경기장 위치에 대해서
거기로 패스를 했을 때 예상되는 그 가치를 계산할 수 있고 그것을 이제 경기장 모든 그 영역에 대한 그 값을 더해주게 되면 그 현재 시점의 패스를 통해서 이제 득점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치가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볼 드라이브나 슛을 통해서 그 득점을 도출할 수 있는 그 가치들도 전부 다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요 특히나 이 마지막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특정 시점에 여기는 슛을 선택할 확률이고 슛을 선택했을 때 득점할 확률인데 이 슛을 선택했을 때 득점할 확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XG랑 이제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현성님께서 넣어주신 이 예시 같은 경우는 기억을 아마 다들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예전에 그 손흥민 선수가 웨스트햄과의 그 경기에서 21라운드 때 엄청 멀리서 이제 중거리 슛을 꽂아 넣은 경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XG가 엄청 낮았는데 이제 득점을 연결시켰죠. 즉 XG라는 것은 특정 시점에 이제 슛을 선택했을 때 이게 득점으로 연결될 확률이 얼마인지만을 계산한 것이고 그게 이제 여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XG 같은 경우는 공이 이제 뭐 높이 떠 있는지 뭐 그다음에 뭐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여기에서 고려하는 것 이상의 그 컴포넌트들 고려하는데 여기서는 그 데이터 기반으로 얘를 이제 주어진 데이터 기반으로만 이걸 학습을 하는 거죠. 즉 2D 좌표만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각 그 액션을 선택했을 때 그 득점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전부 다 고려한 것이 그 시점의 EPB가 되고 EPB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시점에 어떤 액션을 했을 때 더 이제 득점으로 연결될 확률이 높은지를 이제 또 계산할 수 있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따라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 상황이 왜 좋은지,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더 득점 확률이 높아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 좀 더 잘 설명해 주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득점 확률만을 이제 학습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인터프리터빌리티가 이제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학습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피처들을 사용을 합니다. 물론 뒤에서 그 CNN 기반의 그 사커맵이라고 하는 아키텍처를 사용해서 경기장의 각 위치에서의 확률 또는 이제 가치를 계산하도록 하는데, 근데 그것 위에도 이제 다양한 이제 피처들을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프레셔 라인 같은 것들인데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이제 이 포메이션을 보통 봤을 때 그 수비 숫자, 그다음 미드필더 숫자, 이제 공격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그 포메이션을 결정하잖아요. 예를 들어 수비수가 4명, 미드필더 4명, 공격이 2명 이렇게 되면 4-4-2, 뭐 4명, 3명, 3명, 4-3-3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을 하는데 이제 비슷한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경기장에 있는 위치, 선수들의 위치를 보고 이것을 이제 X좌표를 기준으로 클러스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링을 하게 되면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클러스터링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인터 클러스터 디스턴스를 늘리고 그러니까 클러스터 간의 거리를 최대한 늘리고 클러스터 안에 있는 그 데이터 간의 이제 거리를 좁히는 방식으로 이제 클러스터들을 구해내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X좌표에 대해서 클러스터링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3개 정도의 클러스터가 나오게 되고 이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 상대 팀이 압박 라인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이제 계산을 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3개의 클러스터가 계산이 되면 얘가 이제 첫 번째 이제 압박 라인, 두 번째 압박 라인, 세 번째 압박 라인이다라는 것을 그 클러스터에 있는 좌표들의 X좌표의 평균 값을 가지고 이제 계산해낼 수가 있죠. 그럼 이 값을 가지고 이제 추가적인 피처들을 경기장의 각 부분마다 이제 계산을 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요 지점이라고 하면 요 지점에 대한 피처를 또 어떤 걸 계산을 하냐면 현재 이 지점이 상대 팀의 3개의 압박 라인 중에 어느 압박 라인이 더 가까운가를 가지고 레이블링 해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 팀의 첫 번째 압박 라인에 제일 가깝기 때문에 그 인덱스 값을 이제 갖는 거죠. 이쪽은 전부 다 1이라고 하는 값을 갖고 여기까지는 1이라고 하는 값을 가질 텐데 여기서부터는 2라고 하는 값을 갖고 이런 식으로 현재 경기장의 이 위치가 상대 팀의 선수들의 이제 배치를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가를 이제 피처로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상대 팀의 두 번째 압박 라인과 세 번째 압박 라인, 즉 최종 수비에서
미드필더 사이에 이제 공을 집어넣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축구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피처에 반영되기 때문에 패스 성공률이라든가 가치를 산출할 때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직관에서 이런 지표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게 비주얼라이즈 된 게 이런 이제 현재 위치로부터 골까지의 이제 거리 이런 것들도 피처로 넣고 그다음에 현재 위치로부터 골까지의 앵글 이런 것들도 이제 피처로 추가적으로 넣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경기장의 모든 위치에 대해서 계산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값들을 전부 다 경기장의 각 위치에 대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당연히 궁금해하실 게 경기장에 있는 위치는 무한히 많은데 어떻게 이걸 계산하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경기장은 사실은 그 1m 바이 1m짜리 그 셀로 구획을 해가지고 그 셀마다 계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장 크기가 만약에 105m 곱하기 68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표준적인 사이즈로 그럼 105 곱하기 68개의 셀에 대해서 각각의 피처들을 다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당연히 어떤 우리 팀 선수들의 위치, 상대팀 선수들의 위치도 현재 이 셀에 우리 팀 선수가 위치하면 1, 뭐 없으면 0, 뭐 이런 식으로 상대팀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피처 맵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피처들을 또 사용을 하는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뭐 XY 좌표들 즉 선수들의 각각의 이제 위치, 공의 위치, 뭐 액션이 발생한 위치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로 들어가는 게 그 와이드 오픈 스페이스에서 그 다루고 있는 그 피치 컨트롤이라고 하는 개념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피치 컨트롤을 계산을 해서 현재 이 위치가 어느 팀의 그 컨트롤 하에 있는지 이 정보도 이제 각 셀마다 계산해서 넣어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피치 인플루언서라는 이름은 상대 팀이 그 셀에 대해서 얼마만큼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마찬가지로 이제 피치 컨트롤 모델을 통해서 계산해서 집어넣게 됩니다. 그다음 여기에 또 이제 아웃플레이드 플레이어나 인터셉터빌리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 아웃플레이드 플레이어스는 잠시만요. 제가 알기로 잠시만요. 제가 잠깐 기억이 안 나서. 현재 공의 위치랑 그 셀의 이제 위치 사이에 우리 팀 선수가 몇 명 있는지, 상대 팀 선수가 몇 명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셀마다 계산을 해놓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셀로 만약에 공이 넘어가게 되면 우리 팀에 몇 명 지나가게 되는지, 상대 팀에 몇 명 지나가게 되는지를 학습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상대 팀을 더 많이 지나가는 패스라면 그만큼 어려운 패스니까 확률은 낮아질 거고 뭐 가치는 높아질 거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피처를 통해서 이제 예측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합니다. 이건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에 대한 설명인데요. 그러니까 패스 셀렉션이나 석세스 같은 경우는 경기장의 모든 그 셀에 대해서 그러니까 1m 1m 그 박스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력 자체도 이렇게 2차원 그 그리드 형태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그 피처의 개수에 따라서 이렇게 채널 수가 정해지죠. 요거를 이제 CNN 기반의 이 사커맵, 이것도 역시 이 페르난데스가 썼던 이 사커맵이라고 하는 논문에서 만들었던 아키텍처를 사용해서 계산을 하고 결과물도 똑같은 사이즈의 이제 그 출력이 나오게 됩니다. 즉, 근데 여기서는 채널이 하나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각각 그 1m 가로 세로 1m인 그 박스에 대해서 여기로 패스를 줄 확률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하게 되는 거고요. 따라서 모든 박스에 대한 확률을 더하면 1이 되는 구조로 학습이 되게 되고 요 패스 석세스 같은 경우는 각각의 셀에 대해서 거기로 패스를 했을 때 패스 성공할 확률이 얼마인지를 이제 0부터 1 사이의 값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것들은 이제 다 그 크로스 엔트로피를 통해서 학습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밸류를 계산하는 것들은 이 리그레션을 할 때 사용되는 이 민 스퀘어드 에러 로스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어, 셀로 이제 패스가 성공했을 때 예상되는 가치, 그다음에 실패했을 때 예상되는 가치, 요것들을 이제 다 예측을 해서 이제 MSE 로스를 통해서 계산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커맵 아키텍처를 사용하게 되고요. 예, 요게 이제 사커맵 아키텍처입니다. 이렇게 CNN 구조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특이할 점은 이렇게 입력과 출력의 크기가 똑같다라는 점. 그래서 이제 입력으로 주어지는 이 그리드 모양의 입력에 대해서 각각의 셀에 대한 출력을 다 계산을 해준다는 거. 이게 이제 특이할 점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 볼 드라이브를 했을 때 성공할 확률과 그다음에 그 볼 드라이브를 했을 때 예상되는 가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현재 위치만 고려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장의 모든 그 셀에 대해서 다 계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앞서 봤던 그 사커맥과 같은 CNN 아키텍처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를 아마 두 층을 쌓았던 것 같은데 두 층을 쌓아서 이제 피처를 뽑아낸 다음에 바로 크로스 엔트로피 그다음에 밸류 같은 경우는 MSE 로스를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샷도 마찬가지 네트워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슛을 할 확률과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그 현재 상황에서 패스를 할 확률, 슛을 할 확률, 그다음에 볼 드라이브를 할 확률 이거는 이제 세 개의 클래스 중에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그 태스크인데 이것도 역시 그냥 피드포드 네트워크를 통해서 크기가 3인 벡터를 도출해내고 여기서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를 통해서 학습을 하는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똑같은 네트워크 구조가 여러 번 반복돼서 사용되기 때문에 뭐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는 이해하기 어려울 게 하나도 없고요. 이게 처음에 봤던 그 수식에서 각각의 확률, 그다음에 그 밸류에 대한 그 분포 이런 것들을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모델링을 한다. 요즘만 이해하시면 네, 직관적으로 잘 이해가 되는 논문입니다.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이 두 시즌의 EPL 데이터 633경기를 썼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벨리에이션 매트릭 즉 각각의 그 모델들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또는 이제 MS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프로바빌리티를 계산하는 그런 모델 같은 경우는 크로스 엔트로피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 그다음 밸류를 계산하는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MS를 통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학습이 됐는지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각각의 모델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학습되었는지 이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expected calibration error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냥 평균값을 계산하게 되면 너무 이제 빈발하는 클래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 매트릭이 계산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얼마나 이제 잘 이게 학습되었는지 뭐 혹은 이제 너무 적은 수의 이제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제대로 학습되지 않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프레딕션 된 값을 이제 똑같은 사이즈의 K개의 바구니로 나눠서 담은 다음에 각각의 바구니에 대해서 이 오차 값을 계산을 해주고 그 오차 값에 이제 평균 값을 어, 그 예측 값의 평균 값을 구한 다음에 이 평균 값의 오차를 통해서 이제 그 에러 값을 이제 도출해내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거를 이제 EC라고 하는데 EC를 통해서 이제 이 데이터가 전반적으로 얼마나 신뢰할 만한 것인지를 한 번 더 이제 검증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 논문에서 그 제안하고 있는 그 기술적인 그 컨트리뷰션이고요. 지금부터는 이 EPB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가능한지를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도 되게 재미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은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이런 이제 리얼타임으로 실시간으로 현재 경기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이제 어, 이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를 보고 있는 코칭 스태프가 단순히 직관적으로 뭔가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분석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한 그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런 차원이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상황에 이 선수가 그 어떤 액션을 취할 확률이 더 높은지도 이제 계산을 해주고 따라서 지금은 이제 공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제일 높은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슛을 한다거나 패스를 한다거나 하면 이거에 대해서 여기서는 공을 가지고 있었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피드백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떤 액션을 했을 때 얼마만큼의 EPB가 더 얻어질지를 이제 만약에 계산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 패스했을 때 얻어지는 EPB가 훨씬 더 이제 크다라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으면 여기서는 패스를 했어야 된다라고 이제 그 선수한테 피드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를 시각화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실제 그 경기 중 우리가 분석되는 그 EPB랑 그 다음에 최적의 선택을 했을 때 최적의 패스를 했을 때 기대되는 EPB 이 두 가지를 대비해서 보여줌으로써 현재 상황이 이제 옵티멀에서 얼마만큼 멀어져 있는지 혹은 가까운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각각의 각각의 컨텍스트에서 발생한 그 액션들이 그 EPB를 얼마나
그 증가시키거나 혹은 감소시키는지를 이제 분포를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크로스에 대한 분포를 보시면 이 크로스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EPB는 평균적으로는 음수값이죠. 하지만은 이 분포가 굉장히 이제 넓게 퍼져 있어가지고 이 높은 EPB를 얻을 확률도 여전히 이제 존재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 압박 라인을 고려했을 때 세 번째 압박 라인을 넘어가는 그런 패스 혹은 두 번째 압박 라인 넘어가는 패스 각각을 이제 비교해 보면 최종 수비 라인을 통과하는 패스가 이제 EPB를 훨씬 더 많이 다른 라인을 통과시키는 것에 비해서 증가시킨다는 걸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높은 EPB 증가를 이제 얻어낼 수도 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반면에 이 첫 번째나 두 번째 라인을 통과하는 패스에 비해서 이 EPB를 감소시킬 수 있는 확률도 더 높기 때문에 이런 걸 고려하면 훨씬 더 이제 아무래도 얘가 더 이제 리스키한 선택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 EPB를 통해서도 이게 이제 드러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백패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백패스는 항상 좋지 않은 건가? 항상 이제 앞으로만 전진하는 게 좋은 건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EPB를 통해서 보면 이제 백패스 같은 경우는 EPB를 평균적으로 감소시키지만 뭐 증가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분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밑에도 이제 좀 재밌는 지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선수가 압박에 쌓인 상황에서 액션을 할 때랑 압박이 없을 때 액션을 할 때 이 EPB가 그 액션의 결과로 얻어지는 EPB 분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압박에 쌓여 있을 때 액션을 하면 당연히 더 높은 EPB를 기대할 수도 있지만 이제 EPB를 더 잃어버리게 될 확률도 이제 그만큼 더 커진다는 것을 우리가 직관으로는 알고 있지만 데이터로도 볼 수 있고 또 재밌는 거는 공을 잃어버렸을 때, 즉 패스를 했을 때 공을 잃어버리면은 항상 안 좋은 판단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공을 잃어버려도 심지어 EPB를 증가시키기도 한다. 이런 측면에서는 최대한 전진시키는 패스를 해서 거기서 공을 잃어버리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득점에 더 기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우리가 뭐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들이 데이터로도 드러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것도 좀 재밌는 예시였는데 좀 옛날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그런지 2014, 2015년에 그 브렌단 로저스의 이제 리버풀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리버풀을 상대하는 팀들이 다양한 포메이션을 썼는데 그 다양한 포메이션들 중에서 어떤 포메이션이 리버풀을 압박하는 데 제일 효과적이었는지를 이 EPB를 통해서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위쪽은 오프볼 어드밴티지고요. 즉 그 그러니까 리버풀이 여기로 이제 패스를 줬을 때 얻을 수 있는 그 EPB 게인을 말하는 거고요. 온볼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이제 어,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 사실 지금 잘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좀 이따 제가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그겁니다. 그 433을 선택하는 게 리버풀을 상대로는 좋다라는 건데 왜냐하면은 433을 선택하게 되면 이게 이제 오프볼인데 결국 리버풀 입장에서는 이 상대 팀의 이 중앙 사이드 라인 쪽으로 패스를 하는 게 강제가 됩니다. 왜냐면 여기가 오프볼 어드밴티지가 높기 때문에 여기서 패스를 받았을 때만 이제 득점 확률이 높아지고 다른 지역에서는 이제 좀 손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패스하는 걸 강제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리버풀의 이제 플레이가 더 많이 제한되고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포메이션을 취했을 때 보면은 이제 리버풀이 이 343 같은 경우는 요 위치에 패스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고 442는 이렇게 수비 뒷공간을 많이 활용할 여지가 있고 뭐 423 여기가 취약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EPB를 통해서 분석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볼 어드밴티지에 대한 해석이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다비드 실바의 케이스를 중점적으로 분석을 한 건데 다비드 실바가 팀원들한테 각각 패스를 줬을 때와 이제 다른 팀원들로부터 패스를 받았을 때 각각 그 오프볼과 온볼 EPB가 얼마만큼 이제 증가했는지를 이제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보면 이제 각 선수랑 그 선수랑 같이 뛰었던 선수를 이제 페어링해서 분석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선수랑 이 선수가 궁합이 얼마나 좋은지는 이 선수가 이 선수로부터 패스를 줬을 때 얻어지는 EPB의 가치가 얼마만큼 되는지를 분석함으로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고 또 혹은 이 선수가 이 선수한테 패스를 얼마만큼 줬고 그걸로 인해 창출되는 EPB가 얼마만큼 됐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함으로써 이제 확인할 수 있다. 즉, 이 선수들을 이제 그 출전시킬 때 이렇게 이제 궁합이 좋은 선수들을 가까운 데 배치를 시켜서 이제 스쿼드를 짜게 되면 더 좋은 결과를 뭐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제안한 어플리케이션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그 논문에 대한 발표고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논문의 좀 약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이 논문은 그 이전에 VAP나 혹은 뭐 우리가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 XT만 생각해봐도 이제 이벤트 데이터만 가지고도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이 EPB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더 그 인터프리터빌리티 높고 뭔가 어플리케이션도 많지만 두 개의 데이터를 다 갖고 있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데이터를 전부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 좀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하지만 데이터가 충분히 많은 회사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장점으로 또 작용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아무래도 근사를 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체 경기장을 1m 바이 1m짜리 사이즈의 이제 셀로 구획을 해서 그 셀마다 확률 또는 가치를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축구라는 게 그 1m 바이 1m 그 박스 안에서도 미세하게 조금 패스가 더 위로 오거나 아래로 오거나 혹은 심지어 3차원으로 더 위로 오거나 아래로 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무시되는 거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확도 손실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모든 셀 단위로 이제 이 가치나 확률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그 위치 자체도 입력으로 주어질 수 있는 구조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수작업으로 만든 피처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이 논문이 2021년에 저널에 게재되긴 했지만 논문이 먼저 쓰여진 거는 그보다 한 2, 3년 전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오래된 논문이라고 볼 수 있고 딥러닝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핸드크래프트 피처를 쓰는 것보다는 그냥 로우 피처를 가지고 좀 더 높은 수준의 이제 직관을 이끌어내는 그런 이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런 피처들에 의존하지 않고 높은 성능을 낼 수는 없을까 이런 것들이 조금 궁금하고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이제 VAP도 마찬가지고 XT도 마찬가지인데요. 컨텍스트를 고려했다는 점에서는 당연히 VAP나 XT보다는 더 장점이 있는데 근데 여전히 이 액션을 수행하는 각 선수들의 특징 혹은 상대팀의 특징 이런 것들은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약간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까지 반영할 수 있으면 좀 더 정확한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되기 위해서는 그 수많은 선수들의 데이터, 팀의 데이터가 이제 사실은 오랜 시간 동안 누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아무래도 굉장히 극소수의 이제 데이터 소유를 하고 있는 뭐 구단들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거에 이제 다 퓨처 거기 숨어 있고요. 예. 여러분들께서 혹시 또 재밌는 향후 연구 주제를 제안해 주실 수 있으면 예, 같이 문제를 풀어봐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그리고 요 주저자가 저기 MIT 슬로안 컨퍼런스에서 그 발표를 한 게 유튜브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제 발표보다 심지어 짧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재밌는 실제 바르셀로나의 예시를 가지고 영상 예시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시간 내서 보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예, 저보다 훨씬 더 발표도 잘하고 예, 재밌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일단은 제가 녹화를 종료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하게 말씀하시라고. 잠시만요.